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들 신문 나온 내용들 오늘 또 브리핑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추경 얘기입니다. 원래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추경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10조 정도였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필수 추경 이런 표현으로 이게 이제 자꾸 추경에도 뭔가 살이 붙죠. 이렇게 딱 필요한 데만 이제 소위 말하는 핀셋으로 이제 추경을 투입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필수 추경 10조 원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35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0조 대 이제 야당 측의 35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추경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나왔다가 그게 한 2월 정도였나요? 연초였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 커지고 등등등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주춤해졌다가 다시 이제 지난번 뭐 굉장히 참사였죠. 경북 이 산불 대형 산불 이 이후에 이제 다시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이제 정부가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국회에 제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추경 내용만 먼저 볼까요? 12조입니다.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10조에서 12조로 2조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해, 재난 대응 3조 원.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산불 사태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대책비. 지금 이주민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시니까요.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 헬기 이 문제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산불 진화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들 대책들을 좀 만드는 데 좀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통상과 AI 경쟁력 강화 부분에 4조 원, AI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전력 용수 지원. 이게 이제 반도체 전력 용수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 용인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일종의 산단이라고 되겠죠. 반도체와 관련된 뭐 이를테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납품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공급업체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용인에다 모으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구상인데 거기에 이제 뭐 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전력이에요, 전력. 전기 공급이 충분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해안을 따라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상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소들이 이렇게 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원전부터 시작해서 주요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몰리는 이유도 결국은 용수 문제 때문인데 그 용수 때문에 그쪽에 있고 근데 그쪽에다가 이 발전 시설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으로 전력을 가져야 되면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죠. 송전 선로를 깔아야 되는 건데 그게 깔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압 철탑을 세워야 되고 그러려면 철탑을 세울 땅을 사야 되고 근데 땅을 누가 쉽게 내줍니까? 내 땅에 그런 고압 철탑에 들어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특별법도 좀 통과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문제가 또 돈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내용 중에 그쪽에 지중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송전선로 이걸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80%까지 대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추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이제 일부러 좀 드렸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그다음에 이제 민생 지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뭐 저소득 청년 대학생 이런 늘 하는 대안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지원들이 통해서 이제 내수가 좀 활성화돼야 될 텐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만 추경 4조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 4조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내수 활성화 안 되죠.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경 내용이 됐고요. 앞서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35조, 그러니까 야당에서 35조로 원래 추경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했을 경우 규모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랬을 때 이제 야당 측에서 지금 사실은 좀 현안이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긴 하니까요.
야당 이 부분을 이제 통과시켜줄지 여부 빨리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증액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지 않을까 그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MSCI 얘기인데요. 우리 MSCI 얘기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좀 들어갔나 아닌가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직 못 들어가 있죠. 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올 하반기에 이제 지수 편입을 할 때 한국이 다시 편입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작년에 WGI죠. 그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원래 올해 하반기였는데 이게 좀 내년 초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지수는 신흥국 지수입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자꾸 떨어집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시면 이게 이제 증권면 톡기사인데 5월에 더 빠지나라는 그런 이제 우려적인 전망을 담은 내용이고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8.99%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중국이 31.2%로 가장 높고요. 인도가 18.5%, 대만도 16.8%, 그리고 우리가 8.99%. 뭐 중국이나 인도는 사이즈가 크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대만한테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좀 이건 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워낙 뭐 좀 대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참 너무 이게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상황을 좀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MSCI 정기 변경에서 우리나라의 중견주들이 뭐 대거 편출이 됐습니다. 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삼성, ENA, LNF 뭐 종목들이 여기 조금 나옵니다만은 엔캠, 뭐 금호석유, 한미약품,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DX 이런 등등등 종목들입니다. 다 뭐 나름 우리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종목들인데 결국 실적이 좀 안 좋고 주가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오늘 2월 달에 11개 종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쫓겨난 거죠.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결국 이제 이게 나면은 당연히 전체 파이가 작아지니까 우리의 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편출이 편입보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지수 비중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편출은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편입되는 종목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비중이 9%대, 1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편출 종목이 5월 달에 다시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일단 편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삼양식품이라든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같은 또 종목들이 편입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수 편입된다고 얘기 나오면 주가 오르죠. 그다음에 편입되고 난 다음에 이 패시브 자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늘 나타난다는 거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유가 얘기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반등하긴 합니다. 어쨌든 유가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가격 하락 정책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원유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계속 쏟아낼 계속 이제 채굴을 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이제 제도권으로 다시 그러니까 기존 시장으로 다시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유가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급 문제가 공급 우위로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기사는 정유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비관은 좀 그렇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제가 종목을 좀 준비한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제 거긴 합니다. GS, 흥구석유, 한국셰일석유, SO 이노베이션. 뭐 전체적으로 어제 장 흐름에 비하면 어제 코스피가 근 1% 가까이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정유주들의 주가는 뭐 썩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유주들이 이게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 유가가 떨어지니까요. 유가가 또 최근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하면 정유사들이 원유를 미리 이렇게 쟁여놓죠.
이걸 이제 재고라고 할 텐데 이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유를 사올 때는 배럴당 60달러에 사왔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뭐 50달러대 중후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는 가격이 이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재고 평가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때 얘기 많이 했던 건데 재료를 살 때 하고 나중에 물건을 팔 때 하고의 이 재료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되면 흔한 말로 레깅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재료를 샀는데 내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되니까 가격이 상품 가격이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배터리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을 되게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그 리튬을 들여와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니까 수요 부족으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레깅 효과 때문에 비싸게 해서 재료를 비싸게 사서 물건을 싸게 파니 당연히 여기에서 마진이 더 줄어드는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주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악재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건데 시장에서 왜 과도한 비관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일단 주가가 이미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미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 룸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이제 뚝뚝뚝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제 마진 부분인데 여기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유주들의 직격탄이라는 얘기는 결국 유가가 떨어지면 정제 마진이 줄어드니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로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제 마진이 비교적 좀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더 확 떨어지지만 않으면 굳이 정유주가 이렇게 정제 마진 축소에 따라서 되게 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실적이 되게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어느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정유주를 저가 매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정유주가 이게 좀 한번 보시죠.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미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밑에 하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요,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꽤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렇게 별로 각광을 못 받았던 이유는 일단 샘플링 자체가 작다라는 거, 그러니까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적다라는 거, 그다음에 AI 기술의 발전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뎠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굉장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당연히 로보 어드바이저 쪽도 AI 기술이 더 이제 발전된 AI 기술이 두르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두르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취합과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그걸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과거와는 달라지면서 로보 어드바이저 이 서비스의 수준이 이제 확실히 좀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전에 로보 어드바이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적게는 한 7%, 많게는 한 10% 정도 수익률을 내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이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6%였거든요. 코스닥은 20% 넘었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이쯤 되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퇴직연금 같은 이렇게 이를테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더 제한이 되죠. 너무 위험자산 쪽으로는 좀 기본적으로 비중이 제한이 되니까 이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쳐다보기가 힘든 그런 어떤 특성 이게 퇴직연금인데 매년 한 달 월급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로버트 같은 데 맡기고 그냥 입구진력이 딱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금융당국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일임 서비스,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한테 내 투자를 맡기는 이런 서비스도 좀 허용이 되면서 지금 금융계가 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에 줄줄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부재도 나타납니다만 파운드 투자자문, 하나은행, 미래에셋 등등등, 한투, KBNH 뭐 다 하죠. 안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AI 기술 도입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좀 아주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도 이제 사실상 좀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또 그게 단순히 생성형 AI, 그러니까 거대 언어 쪽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소규모 언어 모델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런 AI 기술을 통한 투자 쪽에서도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은 한번 쭉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어떤 그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는 우리 ETF 상품 고를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성향에 잘 맞는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 이 서비스 상품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